새를 보러 와요 새보라 같이 새를 봐요 새보라 함께 새를 봐요 새보라 새보라. 안녕하세요. 새를 보는 라디오 새보라입니다. 저는 루미, 저는 혜연, 저는 도리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컨텐츠, 바로 책 소개를 처음 하게 되었는데요. 휴머니스트 출판사에서 좋은 기회로 보내주셔서 저희가 동물인터넷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광고 의무 전혀 없는 단순 제공이었고요. 저희가 읽고 너무 재미있어서 이렇게 구독자들분과 재미를 나눠보고자 에피소드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르틴 비켈스키라는 작가님의 동물인터넷, 지구를 살릴 세계 최초 동물 네트워크 개발기라는 책인데요. 여러분들은 동물인터넷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인터넷 홈페이지. 옛날에 그 윈도우에 있던 강아지 알아요? 윈도우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도와준 강아지. 그 노란색 강아지? 고래도 있고 막 다양하잖아. 근데 막 그 왕왕 이렇게 맞아요, 하고 약간 맞아요. 머리에 맞아. 말풍선 튀고 그 3D 강아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2D 가 강아지요. 바둑이 같이 생긴 거. 바둑은 아니에요? 없었던 것 같은데. 노란색 빨간 목걸이? 황토색 빨간 목걸이 맞아요. 고양이도 있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 맞나? 돌고래도 있고 다른 강아지 같은 같은데? 강아지. 근데 강아지가 많았네요. 근데 정말 동물이랑 인터넷이라는 말이 사실은 연결이 잘 안 되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좀 새로운 조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실 책을 받았을 때 진짜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동물 인터넷이라는 것을 따온 레퍼런스가 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IoT. 사물 인터넷. 그렇죠. 사물 인터넷 따왔는데 저희가 사물 인터넷 이 말이 애초에 익숙하지 않고 오히려 IoT라고 하는 게 더 익숙하고 사물 인터넷은 그냥 네, 어릴 때 많이 배웠지. 맞아요. 4차 혁명 과거에 뭐 이런 미래에는 막 이런 게 된다. 약간 IoT, 인터넷 오브 things. 근데 이게 영어로 써져 있는 버전에서는 사물 인터넷이 인터넷 오브 things고 이 동물 인터넷은 인터넷 오브 애니멀스라서 되게 인터넷이 그 인터넷이 아닌 것 같아. 같은 맥락에 있는데 사물 인터넷이 흔하지 않은 저희에게는 동물 인터넷도 그다지 와닿지 않는다. 사물 인터넷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전등키기? 그렇죠. 사물 인터넷 뭔지 아시나요? 크롬캐스트 같은 거 아니에요? 사물끼리 커뮤니케이션에서 사물끼리요? 네. 사물끼리 하는 거 아니야? 맞아. 끼리도 사물끼리 하고. 사람도 하나씩 끌 수 있고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들을 아니면 사물들이 좀 상호작용을 해서 아니 진짜 그래요? 아니 예를 그거 맞는데 웃겨서 그냥 사물끼리 서로 말하는 상상. 말해야지 거기서.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면은 사물들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됐다라는 뜻인 건 거죠. 네. 이제는 흔하게 차고 다니는 갤럭시 워치나 애플 워치 같은 게 전형적인 진짜요? IoT의 애플 결과물입니다. 워치도 사물 인터넷이에요? 사물 인터넷은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이 됐다는 건데 네. 이제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됐으면은 네. 센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게 메인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전등 스위치, 핸드폰 스위치로 멀리 우리 집에 있는 전등 끄기 이거는 그러니까 그 회로가 연결돼 있어야 되는 거죠. 전등이 켜져 있다, 꺼져 있다 그 상황도 보고가 되고 가스 밸브가 켜져 있다, 꺼져 있다 그런 센서 아무튼 그 정보가 수집이 됐다는 건데 이 사물 인터넷의 특징은 어쨌든 센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인터넷을 통해 다른 장치와 연결된, 공유되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애플 워치, 갤럭시 워치 같은 거를 생각을 하면은 맥박 같은 거 재잖아요. 네. 심박수, 걸음수 이런 거를 측정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생체 리듬 같은 거를 계속 측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확인도 할 수 있고 그걸로 건강 관리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사물 인터넷의 특징입니다. 네. 예를 들면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것 이런 것도 사물 인터넷이고 엄청 많네. 한마디로 센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으면 이게 다 사물 인터넷입니다. 진짜 모르는 사이에 사물 인터넷이 그러니까. 우리 일상을 어릴 때는 훌쩍 사물 인터넷 별로 없어요. 이게 절대 미래의 기술이 아니고 우리가 현재 기술이다. 잘 즐기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막 집에서 홈캠으로
강아지. 고양이, 강아지 보는 그것도 사물 인터넷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동물 진짜? 인터넷 약간 감이 오시나요? 동물들이 음.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에 센서를 연결을 해서 그거를 저희가 보거나 예측하거나 처리하거나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측정하는 약간 그런 건 거죠. 한마디로 동물의 뭐 맥박수, 걸음수 이런 걸 똑같이 저희도 동물이니까 그런 느낌으로 동물에게 센서를 달아서 그런 생활 반경이나 그런 움직임이나 그런 거를 측정을 하고 저희가 그거를 관측하고 그걸 통해서 예측하고 동물 패턴을 분석하고 그런 게 바로 동물 인터넷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쏙쏙 됩니다. 설명을 잘하시네요. 진짜로. 끝입니다. 어찌 보면 그 애플워치라는 것도 우리를 동물이라 생각한다면 그렇죠. 이미 동물 이게 인터넷. 동물 인터넷이네. 우리는 사물이 아니니까. 네. 그러면 이 책의 저자 소개를 한번 도리 씨께서 해주시겠어요? 이 책의 작가는 마르틴 비켈스키라는 분인데요. 제가 출판사에서 작가님 소개를 네. 써오신 거를 약간 간단히 써왔습니다. 써주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독일의 막스 플랑크 동물행동연구소 소장이자 콘스탄츠 대학교 생태학 교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동물지능센서 네트워크인 동물 인터넷을 구축하고 전 세계 동물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우주에서 동물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시스템인 이카루스 프로젝트를 개척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스 플랑크 동물행동연구소가 뭐냐면 막스 플랑크라는 과학자 아세요? 네, 물리학자. 맞아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이제 협회인데 이제 안에 엄청 연구소가 많아요. 뭐 종교 연구소도 있고 뭐 원자력 연구소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거의 동물 행동 연구소도 일부인 거죠. 그래서 독일의 과학 진흥을 목적으로 독일 내 여러 연구소를 관리 및 경영하는 비영리 연구 기관입니다. 처음에 저는 막스 플랑크를 듣고 물리학만 생각을 했어서 그 안에 맞아.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는 맞아요. 그렇게 걸 처음 생각하는 알았어요. 사람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동물행동연구소는 자연 세계에서 동물의 의사결정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연구소라고 합니다. 네. 이 목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이 동물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 맞아요. 동물을 이해하고자 하는 건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안에도 엄청 여러 연구자분들이 계세요. 당연히 엄청 큰 연구소고. 그래서 제가 마르틴 비켈스키님의 프로필에 들어가서 네. 그분이 다 연구하는 카테고리가 다른데 그분의 네. 연구 목적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이제 수많은 유기체가 적합한 음식, 월동지, 짝짓기 장소를 찾아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 우리 지구는 하나의 큰 맥동하는 유기체와 비슷하며 끊임없이 움직이는 모든 유기체가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생명과 그 기저에 있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전 지구적 규모의 생태학적으로 역동적인 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물들이 여행 중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동물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그리고 그들의 이동이 생태계와 인간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도 여기서 인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동물 행동을 연구할 때 목적이 동물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이게 다 인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다라는 게 이 연구의 큰 목적 중에 하나인 것 같았더라고요. 그럼 아까 언급된 이카루스 프로젝트가 이 책에서 엄청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주제인데요. 이카루스 프로젝트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책 내용 전반이 약간 이카루스 프로젝트가 어떻게 기획됐고 이걸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관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미리 스포처럼 이카루스 프로젝트가 뭔지 말씀해드리자면은 이게 굉장히 규모가 큰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연구 프로젝트인데 목적은 동물의 이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입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의 막스 플랑크 조류학 연구소랑 러시아가 협력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국제 우주 정거장 여러분 아시나요? ISS라고 국제 우주 정거장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좋은 정거장이지. 여기에 있는 안테나를 이용해서 동물한테 이제 송신기를 부착을 한 거죠. 동물의 위치를 그 우주 정거장에 있는 안테나로 보내줄 수 있는 보내는 송신기를 부착을 해서 그 우주 정거장에 있는 안테나가 그래 너 거기 있구나 이렇게 정보를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모든 동물의
모든 다양한 종류의 동물의 송신기를 부착을 하면은 정말 전 세계적인 새나 포유류나 뭐 물고기 등의 다양한 동물들의 이동과 생태적인 패턴을 관찰할 수 있는 건 거죠. 이 데이터는 정말 듣기만 해도 방대해요. 양이 어마어마하겠구나 네, 생각이 드시죠. 근데 이런 방대한 양이 정말 좋고 전 지구적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데이터량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처리하기 어려운 점도 있는데 책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더 나옵니다. 무브뱅크라는 거 아세요? 뭐요? 이번에 책을 보고 알게 됐어요. 네, 무브뱅크라고 이 이카루스 프로젝트랑 기존에 연구한 데이터들을 이게 다 지도에 표시해둔 무브뱅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 사이트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알라고리를 좋아해서 제가 그 영어 이름이 개덜인데 개덜을 쳐봤어요. 그러면 이제 뭐 개덜만 연구한 건 하나만 있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 유럽에서의 뭐 새 움직임 뭐 이런 거를 이제 지도에서 저도 근데 자세한 사용법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동선이 나와요. 뭐 여기서 머물렀고 여기서 머물렀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약간 이게 시민과학으로 조금 더 이어지는 것도 목표로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무브뱅크랑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조금 더 그런 이동 같은 걸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연구의 1번은 우리가 동물의 이동을 왜 알아야 하는가 여기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동물의 이동을 아는 거는 영구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당연히 알아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일반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동물의 이동 따위를 왜 알아야 하는가? 이렇게 말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동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면 인간의 행동에 대한 영향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인간이 뭐 예를 들면 방사능을 바다에 풀어 근데 기존 강해. 데이터가 없어. 동물들이 거기에 있었다, 맞아. 없었다. 그 분포에 대한 데이터나 동물들이 뭐 오징어가 난류를 따라서 이렇게 왔는데 방사능을 푼 해부터는 거기로 이동하지 않았다. 다른 데로 이동했다. 이런 정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맞아. 인간의 행동에 대한 영향을 측정할 맞아. 수 있는 중요한 도구고 그렇게 측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미래에 사실 어떤 식으로 환경이 변하고 또 인간이 뭐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어도 간접적인 영향이 진짜 많잖아요. 생태계에는. 네, 그렇죠. 뭐 지금 같은 온도에서는 뭐 장기적으로 관찰했을 때 뭐 10년 동안 관찰했을 때 원래는 여기에 이쯤 시기에 도래를 했었는데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이 시기에 갑자기 도래를 안 하더라. 혹은 뭐 다른 더 위쪽으로 북상해서 도래한다. 뭐 이런 정보를 쌓아 올려가는 게 어떤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를 쌓는 과정이고 이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다른 연구들이 가능한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연구는 원래 왜 하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기반을 다 하는 거고 이걸로 할 수 있는 것들 확장해달라고 어쨌든 하는 더 거잖아. 구체적인 목표를 잡았을 때 이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데 막상 이 데이터 자체로는 엄청난 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데이터인 거죠. 사실 ESG 이야기를 할 때 환경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것도 지금은 탄소 배출이나 아니면 메탄 같은 온실가스에만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사실 그게 인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중에 그나마 가장 판단하기 척도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수치화가 되니까. 네, 그래서 탄소 배출이 선택이 된 것 같지만 사실 탄소 배출이 인간의 모든 영향을 다 말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사실 저도 앞서 두 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동물 인터넷이 발달을 했을 때 정말 인간 행동에 대한 영향을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사실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점은 이게 약간 영구적인 거라서 약간 이해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카루스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데이터를 위성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맞아, 그거 엄청 중요하게 강조를 왜냐? 하세요. 위성으로 안 받거든요. 그래, 원래. 그러면 동물 이동을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까? 생각하실 때 위성으로 데이터를 받지 않으면 동물의 이동을 어떻게 측정할까? 생각했을 때 그 기계를 부착해서 기계를 수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는? 그 기계라는 게 이 책에도 나오지만 GPS라는 게 저희가 폰으로 GPS를 보면은 이 책에서도 나오듯이 나에게 정보를 줄 수 있지만 남에게 이 정보를 줄 수 없다. 내가 어디 있는지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기 어렵다는 거예요. 위성을 연결하면 그럼 되지만 제가
새가 내 위치를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 수 없다는 네. 그 얘기지. 그 예를 들면 뭐를 부착을 해도 그 새가 자기 위치는 GPS로 볼 수 있겠지만 딱 그걸 관찰하는 사람이 그 새가 어디 있는지 볼 수는 없단 거예요. 그게 쌍방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 프로젝트의 어려운 지점을 이 프로젝트가 해낸 지점인데 평소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측정하냐. 이 프로젝트 이전의 상황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동물의 이동을 이 프로젝트가 있기 이전에는 어떻게 측정했으며 이 프로젝트가 어느 부분을 해결했는가에 관해 집중하면 사실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고전적인 방법들을 많이 이용을 하는 게 그 추적기를 붙여요. 추적기를 붙이면은 그 반경에 있을 때만 측정이 돼요. 그래서 이 책에도 나오는데 초반에 배추전기를 붙이고 졸졸 쫓아다녀요. 뭐를? 새를, 포유류를 장수하늘소 복원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장수하늘소에 GPS 추적기를 붙이고 그 안테나를 차에서 한 손으로 들고 조수석에서 운전을 계속 해가면서 그 신호를 라디오 주파수로 5가 뜨는지 4가 뜨는지 3이 뜨는지 이걸 체크를 하면서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붙어요. 이게 뭐다? 너무 노동력이다. 너무 수동이다. 그래서 여기서 책에서도 그 명금류 따라가느라고 책에서도 경찰 잡히고 속도를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계속 잡히는 거야. 왜냐? 그 명금류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 새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 차가 되게 이상하게 움직이는 거지. 남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빨리 갈 땐 빨리 오고 그 새가 얼마나 빨리 날아가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 생태원이나 국립공원에서도 복원 프로젝트 같은 걸 할 때 반달가슴곰이나 여우의 추적기를 붙이면 그걸 계속 쫓아가면서 아직도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인 거죠. 지금도 여전히 쓰고 있어요. 그런 방법이 늘 많이 쓰이죠. 그 여우를 쫓아다니면서 추적을 하는데 놓치지 않아. 그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산 같은 데서 차로 막 못 끌고 다니까 걸어서 막 그리고 여기서도 열대우리면서 막 미친 듯이 쫓아다니고 열대우림에 쫓아다닐 수가 없지. 너무 빽빽한데 맞아. 진짜 1km 갈 수가 없는 건데. 열대우림이나 뭐 숲 같은 데는 그 태양열도 쓰기 어려워가지고 맞아. 배터리도 꺼지고 산전수전이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게 위주로 쓰이고 근데 포유류들은 은근히 반경이 굉장히 넓거든요. 예를 들면 호랑이라고 가정했을 때 호랑이 한 마리가 뭐 소백산맥 같은 지리산에서 백두산까지 하룻밤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진짜? 약간 이런 그 반경이 걔가 그만큼이나 가지고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인간이 추적할 수 없는 그런 반경을 가진 생물의 경우 연구가 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추적하기 쉬운 뭐 장수하늘소 어우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하고 계시지만 약간 그런 추적하기 쉬운 동물들 위주로 물새도 너무 멀리 가면 가락지를 달 수밖에. 그러니까 고전적인 방법이 바로 가락지였던 거죠. 완전 고전이에요? 가락지야말로 진짜 고전. 그 추적기보다 더 고전. 손에 맡기는 거야. 볼 수 있기를. 뭐 일본에서 가락지나 윙스팬 같은 거를 맞아요. 뭐 잡아서 가락지야말로 포착, 그 막 도요 같은 거 몇천 마리 있는 잡을 데서 때는 막 도요에 그물을 이렇게 동시에 던져가지고 100마리를 잡아서 물에 빠지기 전에 빨리 건져가지고 막 가락질 열심히 빨리 달고 또 태양열에 노출되면 애들이 막 취약하대요. 그래서 빨리 붙이고 놔줘야 되고 뭐 산새들도 가락지 붙일 때 그물을 걸쳐가지고 거기에 걸린 애들만. 그렇지. 랜덤이 한 마리. 근데 그게 너무 랜덤이고 걔가 또 어디서 잡힐지 어떻게 알아. 맞아. 또 보는 사람이 신고도 열심히 해줘야 돼. 그래. 정말 확률 낮은 일. 그리고 걔가 어디를 통해서 여기 왔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일본에서 한국에서 관찰됐는데 맞아. 모든 거를 다 모르잖아. 뭐 태평양에 갔다가 한국 왔는지 그냥 직통으로 왔는지 이런 거는 모르고 그냥 지점만 가락지로는 지점만. 이 추적 GPS로는 그 인간이 쫓아갈 수 있는 반경만 알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이런 이카루스 면을 들어보니까 이카루스가 그쵸. 진짜 신박한 맞아요. 너무 갑자기 단어가 정말 많이 발전된 그쵸. 기술이라는 완전 게. 미래적인 그러니까 기술. 저한테는 약간 동물 이동 추적?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그 다 핸드폰이랑 기계가 있으니까 맞아. 편하잖아요. 사람 그쵸. 많잖아. 엄마들이 이제 누구나 핸드폰 들고 다니고 애기들 이렇게 동선 따라가는 거 많잖아요. 내 자녀 추적. 그런 것처럼 가능할 줄 알았는데 동물들은 정말 일방적으로 어쨌든 추적을 당하는 그쵸. 거잖아요. 나만. 그게 난 당하는지도 몰라. 그리고 동물은 아무 그래. 관심도 없어. 안물이야. 아, 빨리 놔줘. 나 가락지 안 다룰래. 그런 점에서 맞아.
이게 그런 거대하긴 해. 기술이었던 거죠. 아. 위성까지 쓸 정도면. 그러니까 국제 우주 정거장을 써야 됐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맞아. 러시아랑 협력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던 음. 거예요. ISS를 써야 맞아. 위성에서 오는 그 신호를 받아야 할수 그런 거 없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앉은 자리에서 어. 데이터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이동하는. 진짜 그 편해지긴 하겠죠. 연구 전체를. 같은 게. 그러니까 이게 일부만 아는 것도 아니니까. 끊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편한 상태로 일부 받는 것도 좋은데 전체를 쭉 받을 수 있으니까 좋지. 근데 이렇게 말로 하면은 사실 동물한테 추적기 붙이고 위성으로 딱 맞아, 쉬워 받아가지고 보여. 이렇게 데이터 분석하면 되지. 근데 음. 너무 어려워. 동물한테 추적기를 붙이면- 붙이기가 어려워. 맞아. 너무 다 자기만의 생활 방식이 있고 이동하는 곳도 다 다르고 일단 잡아야 크기도 붙이는 다 거네. 다르고?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그게 추적기 붙이는 게 정말 그러니까 저희가 가제본을 받아서 지금 모든 챕터들을 보지 못하고 일부 챕터만 보고 얘기를 해서 책을 읽으신 분이 들으면 왜 책에 나와 있는데 저 사람들은 모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정말 그 가제본으로 받은 것만 네. 봤기 때문에 저희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추적기 붙이는 부분에 관해 얘기해 볼까요? 네. 추적기를 붙이는 부분. 저는 약간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너무 웃기다? 지혜롭다? 라고 느꼈던 게 그 새들이 날아가기 위해 철새들이 날아가기 전에는 살을 찌우잖아요. 그게 살을 덜 찌우면은 힘이 빠지면 그냥 바다에 빠진다면서요. 그냥 축 떨어지고 그냥 입수해서 죽는? 어떻게 보면 헤엄을 못 치면은 그냥 죽는 거죠. 산새들 도요나 산새류 이런 거 헤엄 못 치니까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바다에 빠져서. 그래서 살을 찌우는 게 출발할 때 그리고 중간 맞아. 비착지에서 열심히 살을 찌우는 먹어야 게 돼. 정말 중요한데 근데 이분들이 추적기를 송신기를 부착을 할 때 그런 게 걱정이 됐던 거지. 맞아. 이제 방해가 송신기를 될까 봐. 붙이면 날 맞아. 때 이 날개에 걸릴까? 꼬리에 걸릴까? 약간 맞아. 번식하는데 너무 못생겨 보일까? 그래, 그게 고민인 게 너무 웃긴 거야. 번식할 때 메리트가 깨질까 그러면 봐. 안 되는 거니까. 그 친구들 삶을 방해해서 안 돼. 근데 너무 웃겼던 게 새들이 체내 인바디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체내 인바디. 그거는 가슴에 뭐 붙인다 하면은 뭐 가슴 쪽에 뭐 지방을 뭐 이렇게 추가로 덜 찌운다는 그 부위별로 무게를 측정해가지고 신기해. 이거 추적기를 등에 붙이면은 등에서 그만큼 살을 덜 찌우고 가슴에 붙이면 가슴에서 덜 그만큼 찌우고. 살을 덜 찌우고 알아서 밸런스를 다 맞추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날기만 해도 그 무게를 부위별로 측정할 수 있었던 거잖아. 사람 못 하잖아. 사람 역시 할 수 있나? 사람도? 근데 그 못하지 살도 않아? 엄청 찌우거든요. 막 2배로 찌워요, 맞아. 애들이. 아. 내가 50kg면은 날 때는 100kg가 돼서 출발을 하는 그걸 건데. 다 고려해서? 근데 또 놀란 거는 그럼 천재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저 새가 엄청 신경을 쓰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또 생각보다 신경은 안 쓰는 거 그러니까 같다. 타고난 거지. 그냥, 쟤는. 얘는 이미 내 몸에 있는 애니까 오케이 이대로 적응합니다. 나 무겁네. 무겁네. 적응고 바로 이렇게 적응. 진짜 자동적으로 어떤 정확한 이상적인 몸무게를 맞추는 그러니까. 게 그런 게 DNA가 박혀 있는 본능적으로 거야. 있나 봐. 그러니까 부러워. 천재적이에요. 신기해. 맞아요. 그리고 그거 때문에 살을 덜 찌워서 떨어지지 않을까에 우려되지 않는 지점을 찾아내는 것도 굉장한 일인 내가 거야. 그런 거 너무 재밌겠다. 마블 히어로로 이제 새 DNA를 주입받아가지고 인바디? 온 몸을 이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팔 근육을 왼쪽으로 갑자기, 보내. 이미 있는 것 같거든 그런 히어로가. 근데 이제 새를 해서 날 수도 있는 거야 이제 그 사람이. 날 수도 있어? 막 다리살을 등으로 보내서 그래서 공격 오른쪽 팔로 근육을 해서 대박. 마블 듣고 진짜. 있으면 진짜 캐스팅. 진짜 작가로 웃기다. 캐스팅 해주세요 우리 그러니까. 도리님. 다 빠르게 살찌우는 스킬이 새 컨셉으로 바로. 진짜 웃기다. 웃기다. 재밌겠다. 그 이카루스 프로젝트 그 캐릭터 이름이 이카루스인 거야. 오, 괜찮지? 멋들어지네. 이상입니다. 저의 상상. 근데 뭔가 저는 동물 행동학이나 생명 쪽을 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책을 읽으면서 연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또 연구에서만 보여지는 새들이나 동물들의 행동은 이런 게 있구나를 알게 돼서 되게 좋았어요. 맞아, 여기서 이 프로젝트 말고도 사실 많은 동물 얘기가 나와요. 얘기가 나오는데 전 그 부분이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맞아요. 부분들이. 진짜 연구를 몰라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런 행동들, 동물들의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분이 이 동물의 행동을 엄청 애정이 가득한 게 보여. 맞아. 그러니까 교수까지. 그러니까 연구 평생 하셨겠지. 그러니까. 근데 막 이런 행동을 했다. 너무 감동이야. 식으로 써져 있어. 덕후 같은. 이 동물이 이런 행동을 하다니. 이 새가 이런 행동을 하다니. 난 너무 감명 깊었다. 내 연구에 반영하겠다. 바다사자가 그렇게 그게 프롤로그인 이유가 있는 맞아. 거야. 그러니까 그게 정말 맞아. 그 바다사자 이야기가 있는데 맞아요. 이 바다사자가 생각보다 인간의 행동 같은 것도 잘 이해하고 뭔가 그런 그 내용이잖아요. 생태계를 모두 이해하고 있다는 맞아요. 모르는 것 같았지만 정말 갓 태어난 바다사자조차도 뭔가 이 모든 걸 알고 있다. 약간 이런 맞아요. 느낌? 젊은 바다사자가 늙은 바다사자가 이제 더 권력이 있는 수컷인데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맞아. 인간의 인간이 영역, 있는 그 늙은 수컷이 들어오지 않는 인간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나 구해줘 아, 이렇게 말했다는 사파도 있어요. 맞아요. 귀여워. 이게 너무 귀여워요. 책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림을 진짜 너무 소묘처럼 맞아. 실제 동물을 너무 귀엽게 잘 예쁘게 그려주셔서 읽는 맛이 납니다. 하나씩 찾아보면서. 저도 그때 딱 그 생각을 했던 게 그냥 예를 들면 그 장면이 뭐 쇼츠로 올라왔다고 상상을 해보면은 바다사자가 뭐 그 상황을 설명이 되더라도 바다사자가 저 우두머리 수컷을 피해서 인간이 사는 데로 들어와서 구해달라고 했다라고 했으면 안 믿었어. 댓글이 그냥 귀엽다, 똑똑하다 뭐 약간 이렇게 달렸을 거라고 한다면 이 책에서는 이 모든 생태계를 이 사자가 이해했구나. 이 바다사자가 맞아. 그 야제 이해하는 범위가 다르죠. 이 교수님은. 이 바다사자와 인간의 경계 지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맞아. 지금 이 사이로 발을 들여놨구나. 이런 맞아. 그래서 약간 여기도 연구를 하러 가신 거예요. 바다사자 그쵸. 서식지에. 네. 근데 그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인데 그 짧은 그 기간에도 어쨌든 바다사자가 그 원리를 다 파악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상상을 못할 것 맞아, 같은 맞아. 범위더라고요. 맞아, 이렇게 맞아. 바다사자가 인간의 영역과 바다사자 영역을 완벽히 구분하고 진짜 이 행동을 다 구분한다는 것이. 동물들이 치열하게 살아가고 굉장히 너무 똑똑해요. 치열해. 열심히 진짜 살아. 너무 치열해. 그냥 뭐 나는 여기서 편안하게 사는 것 늙은 같아. 바다사자도 묘사가 무슨 눈이 하나 뭐고 힘들게 권력을 잡은 애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멀리서 보면은 동물 이미지, 바다사자 이미지 상상하면은 그냥 귀여운 바다사자잖아요. 근데 묘사되는 거랑 뭐 제가 다큐멘터리 같은 걸로 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다사자는. 맞아요. 그런 장면에서 너무 치열하고 생각보다 피가 난무하고 엄청 싸워. 저 죽기 전까지 싸워. 진짜. 죽일 듯이 싸운다. 살아남기 특히 이런 수컷 위한 경쟁에서 모든 순간이 생존의 순간이고 계속 목숨 왔다 갔다. 그리고 인간은 너무 편안해. 힘들다고 절대 안 찡찡대지 죽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 근데 그러니까 동물들은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 하는 거잖아. 맞아. 그런 마인드가 숨을 진짜 너무 걸고 달라. 사니까. 맞아. 저는 그 사례도 되게 좋았어요. 이제 연구자님께서 고립된 섬이라고 네. 생각했던 곳에 가서 맞아. 오랫동안 이제 막 센서 부착하고 이런 연구를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난초벌이라는 동물은 원래 알려지기로는 이제 좀 집순이 집돌이처럼 자기 구역에서 잘 안 나가는 동물로 알려져 있었대요. 그런데 막상 센서를 달아서 연구를 해보니까 사실은 그냥 섬 안에만 그냥 나가는 것도 아니고 섬 밖으로 나가서 아예 본토까지 갔다가 올 정도로 굉장히 이동성이 좋은 동물이라는 거예요. 난초벌에 추적기 단 것도 어떤 추적이 장수 하늘소 정도까지는 그것도 상상이 안 되지만 그래도 더 작아야 되는 거지. 벌은 꽃가루 하나 묻혀도 무거울 것 같단 말이야 거기는. 맞아요. 난초벌은 큰 벌인가? 큰가? 그럴 수도. 이렇게 완전 난초처럼 이게 벌이에요. 에? 신기하다. 진짜 난초 작고. 닮았네. 이런 게 벌? 생김새가 엄청 화려하네요. 팔이야. 난초 꿀벌이다 얘는. 크네. 조금 커 보여요. 실제 크기는 모르겠지만. 제가 동물이 익숙하다고 한다면 탐조로 본 것이 가장 제가 익숙한 모습인데 내가 아는 것은 진짜 그 새의 일생에 정말 너무 스쳐 지나가는 찰나였구나. 심지어 그것도 편안하고 진짜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라 약간 관찰자인 존재들을 인식하면서 보여주는 어떤 불편한 행동이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확실히 인간의 세계와 동물의 세계가 다르다? 네, 확실히 우리가 늘 경계를 그거네요. 넘고 있었던 거지. 근데 새로 태어나고 싶은 적 있으세요? 항상 있어요. 항상
저는 책을 본 이후에는 이게 영화 수라에 조금 더 수명 짧았으면 좋겠다란. 벌리나 1년생으로 곤충류로 태어나면 하루살이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새이고 싶은 이유가 있어. 먹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 약간 새는 진짜 도요 같은 애들은 지구를 나니까? 돌잖아요. 근데 그 광경이 너무 궁금해요. 내가 직접 내 몸으로 날아서 그 전 지구를 보는 풍경은 어떨까? 인공위성이 돼. 그니까. 뭐가 인공위성은 점점 지구에 가까워진다면서요? 너무 웃기죠. 그럼 떨어져요? 아니요. 그 정도 아니에요? 안 떨어지게 설계를 해요. 아 진짜 몰라요 저. 몰라 그런가? 안 떨어지게 과학자분들이 하셨겠지. 그 고립된 섬에서 연구해서 난초벌 얘기랑 같이 나왔던 게 이제 어떤 동물도 그 섬에서 나가지 않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섬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고. 근데 근데 인간에게만 고립된 섬이었던 건가요? 그렇죠. 인간에게만 이제 딱 이 안에 한정된 생태계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 섬이었던 거죠. 근데 나가려고 했던 개체들이 대부분이 청소년기 동물이었다는 말을 들으면서 아 정말 동물은 다 똑같구나. 네. 방황한다. 약간 어렸을 때 비행 청소년. 도전하고 더 넓은 진짜. 세상을 보고 싶어하고 도리님의 인상적이었던 부분 있나요? 저는 어제 출판사에서 제공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처음에 왜 제공을 해주셨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책을 읽기 전에는. 음. 왜 세보라에게 이 책을 컨택을 힘들게 하시고 책도 보내주셨을까 했는데 새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특히 황새 한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름이 있는 게 너무 점점 한지가 종이? 한국 종인 한국 이름 아니야? 이거? Traditional 이 paper. 친구 약간 뭐 독일, 오스트리아 이런 근데 너무 쪽이라서 한국적이죠. 그러니까 한지, 이름. 지더라고요. 현지처럼. Z. 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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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비슷한 한지? 오스트리아 이름은 제가 생각나지 않지만 어쨌든 그 독일하고 뭐 오스트리아 이런 데서 발견됐던 황새인데 이 황새도 엄청 오랫동안 추적을 하셨대요. 근데 특히 얘도 좀 비행 청소년인 거야. 예상된 길을 뭐 절대 가지 않는 늘 황새. 황새가 가던 길로 안 가고. 근데 전 또 웃긴 게 이 길 이름 황새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길 이름 황새 아니죠. 마음대로 가는 황새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또 어떤 가족하고 엄청 친하게 지는 황새가 있어. 근데 이 황새가 한 마리야. 길을 마음대로 잃고 근데 또 오스트리아의 어떤 농부 가족들과 엄청 친하게 지는 황새가 있어요라는 이 한지가 엄청 특별한 존재라고 맞아.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황새가 가족을 입양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항상 가축 얘기랑 같이 나오거든요. 인간은 항상 가축을 오랜 세월 동안 길러왔잖아요. 네. 근데 항상 우리가 예를 들어 소나 돼지 같은 걸 보면은 그냥 사람이 소나 돼지를 키운다라고 느끼는데 어쨌든 이 황새 입장에서 봐보니까 황새도 오히려 가족을 선택한 거다 해서 여기는 황새 항상 할머니랑 뭐 아기가 있는 가족이래요. 그러면은 할머니가 꾸준한 시간에 먹이를 주시는데 인터뷰하느라 먹이를 안 줬더니 이 한지가 창문을 뭐 두들기면서 맞아요. 달라고 막 이분들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요. 이분들 인터뷰하느라 그 분께서 먹이를 맞아. 안 줬기 때문에. 그리고 물을 저 진짜 웃겨서 제가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물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다시 저격. 발 마사지를 하면 황새가 이런 발 마사지를 하나. 여유 만만하다 진짜. 근데 그게 황새가 선택했다는 얘기를 듣고 맞아. 근데 결국 이제 다시 다음 해에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근데 사정이나 이 내용은 정말 어떻게 보면 영화 같은 스토리? 이 황새가 애초에 황새 경로를 안 간 거는 백로를 자기 가족으로 착각했기 때문이었어. 웃기네. 백로가 가는 길을 따라간 거였어. 백로들이랑 계속 잘 지내고 그러니까 그 얘기 하나만으로 웃기잖아. 근데 얘는 심지어 오스트리아에 백로랑 같이 가다가 백로 우리 버리고 나 이 가족한테 먹이 받아먹어야지.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좀 어떻게 선택했단 말이 먹이 나와. 주는 가족을 어떻게 찾았지? 본능적으로 정말 막 이렇게 문전박대하는 그래. 가족일 수도 있는. 근데 또 저는 저번에 저희 황새 소개할 때 막 독일에서 좋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독일 이미지를 오스트리아. 이용했네. 근데
그래서 거기서도 할머니가 말씀하신 게 저 황새가 우리 집에 와서 아기가 뭐 잘 태어났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역시 저 친구가 있어서 아기가 태어났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걔가 백로로 가는 코스로 안 갔고 맨날 황새가 가는 경로로 갔으면 어떻게 그 경로에는 황새가 흔하잖아요. 맞아. 근데 그 코스 백로가 가는 코스에 황새가 귀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환영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정말 와줬네 이게 된 거야. 서로 나에게 와줘. 진짜 웃기네요. 그 한치가 웃겨. 진짜 저는 심지어 정말 팀이 추적한 황새가 그런 이 할머니 집에 있는 거 발견된 것도 박사님이 계속 추적하다가 갔는데 여기 있네? 이 할머니 이 점에서 안 움직여가지고 방문까지 한 게 정말 맞아. 능동적인 추적 같아요. 진짜 열심히 연구를 하셨구나. 다시 진짜 연구자 되려면 이런 사소한 것도 당연히 떨어졌구나 고장났구나 이게 아니라 가보는 근데 보면 간과할 수도 있는 지점인데 맞아. 왜냐면 백로를 따라갔으니까 그만큼 취약한 경로인 건데 맞아. 죽었겠거니 안 하고 근데 움직이긴 하잖아. 거기서 막 발 마사지 하고 밥 먹느라고 이제 계속 쫓아가가지고 밥 먹는구나 인터뷰랑 이렇게. 저는 약간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 이카루스 프로젝트의 필요성이 더 잘 설명되는 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 이걸 했기 때문에 이런 동물들의 행동을. 행동을 알아냈던 건 거죠. 맞아. 그래서 되게 사실 그냥 현대 사회를 살고 있으면 인간의 세계와 동물의 세계는 너무 달라. 둘의 영역은 구분되어 있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저희가 탐조를 하면서도 느끼지만 너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거무니마 직박골이라는 아열대성 조류가 없었다가 점점 우리의 중랑천에서 많이 보이는 것처럼 뭔가 사실 정말 긴밀하게 둘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동안 어떤 기술 발전 이전에는 간과했다. 좀 부분적으로만 발견된 거죠.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제 조금 전통적인 방법으로 느껴지는 부분이었다면 사실 이카루스 프로젝트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어떤 동물 인터넷은 그것을 좀 직관적으로 우리가 느끼기 좋은 방식대로 설명해주는 책인 것 같아요. 프롤로그에서 작가님이 인간과 동물의 연결이라는 방정식을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 이것이 내가 일생을 바쳐 해온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 말을 계속 되새기면서 책을 읽는 동안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책을 한 번쯤 읽어보시면서 동물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동물들 넘어서 그냥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과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녹음이 올라갈 때 이미 출판이 돼 있는 상태예요. 이미 사실 저희가 녹음할 때도 출판돼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접근 가능하다.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 전에 한 문장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챕터 마지막 문장을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와 바깥 세계의 연결성, 그리고 우리와 우주의 연결성, 그리고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외면하고 심지어는 너무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가진 것을 잊고 마는 인간의 습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가까이 있는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여러분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하트 그리고 댓글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새 보러 와요. 새를 보러 와요 새 보라 같이 새를 봐요 새 보라 함께 새를